조국 신당이 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할 말이 있어요. 그 송영길 신당을 지지하는 모양이죠. 뉴탐사 쪽 유튜버들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입법부의 한 멤버가 되게 했으면 할 경우 법을 지켜야지요. 당을 만드는데 법을 위반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김성수 TV 스패너로 추정되는 사람이 뉴탐사 대화방에다가 이중당적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중당적은요, 실정법 위반입니다. 정당법 42조를 보면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네, 송영길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하여간 당적이 있는 상태에서는 입당하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물론 사실 정당의 당원 명부를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김진성이도 어느 당 소속인지 이거를 그 당에서 협조했기에 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데 이게 정말 쉽게 당원 명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어떤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 당원만 한다면 이것이 드러날 일이 없으니까 이중당적 된다. 이렇게 꼬드기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그거 진짜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정당법 42조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출마를 하는 사람이건 그냥 평당원이건 간에 하여간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신당 당원이 되고 싶다면 당적 정리하셔야죠. 깨끗하게. 당적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당이든 입당을 해야지. 지금 거대 정당의 당원으로 있으면서 있는 그 규모가 작은 정당의 신당에 들어가겠다?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어떻게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나와라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나가서 아무개가 이중당적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에서 검찰에서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무혐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김성수 TV 스패너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이중당적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이중당적 금지, 이 법은 사문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으로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까? 복수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당법 42조. 이거 얼마 전에 사실은 헌법재판소로 갔거든요. 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걸 놓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는데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그 법은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이가 이거 위헌 법률 아니냐라고 헌법 심판을 제기했는데 재판관 전원일치로 그 법 괜찮아. 없앨 필요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 직접 본인이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팩트와 법, 하다못해 법이 어려우면은 기사 검색이라도 해서 이중당적은 실정법 위반이란 걸 아셔야죠. 아무개가 말했다. 그랬다고 그 말이 진리와 정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개가 말했다. 이걸 갖고 진리와 정의인 양 우겨대는 그런 인간들이 민주진영에 너무 많습니다. 이러니까 신도 소리 듣는 거예요. 신도 소리 듣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원인데 송영길 전 대표 또는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신당에 함께하고 싶다면 반드시 민주당을 탈당하신 다음에 아무런 당적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입당하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된다. 기존에 당적 갖고 있으면 된다. 나중에 또 합당할 거니까. 아니, 합당할 당 같으면 왜 신당을 만듭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자, 하여간 안 그래도 된다. 민주당 탈당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그래요. 무슨 송영길, 조국 이분들이 불법을 획책한 건 아니죠. 유탐사 편에 선 그런 유튜버들 그들이 지금 본인들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스패너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유튜버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제보해 주십시오. 진짜 큰일 날 사람이에요. 혹세무미 나는 겁니다. NXM님, 유호정이 이중당적으로 문제 있지 않았나. 사실 비례대표 정의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금태섭 신당 간다고 해놓고는 한동안 탈당을 안 했습니다. 왜냐?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바로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정의당 당적을 유지했었죠. 정의당
탈당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말이죠. 정치 도의를 완전히 쌈싸먹는 짓거리입니다. 역시 쉽게 국회의원 된 애들이 새털처럼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정의당에서 득표수로는 19등 21등 했던 류호정 장혜영 아닙니까? 그런데 영패미란 이유로 1등 2등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정치가 우습고 정당이 우습겠어요. 공정하지 않게 선출된 그런 정치인에게서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론조사 꽃에서 조국 신당이 2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돈을 많이 들이는 조사로 알려져 있죠. 조사를 2개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ARS 조사입니다. 기계가 묻는 거죠. ARS 조사. 그리고 CATI 조사가 있습니다. 컴퓨터 어시스티드 텔레폰 인터뷰잉 CATI.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묻는 여론조사예요. 사람이 묻는 여론조사. 자, ARS는 기계, CATI는 사람이 하는 여론조사. 이 2가지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ARS, CATI 조사를 했는데 조국 신당의 지지율은 CATI, 사람이 묻는 조사에서는 10%. 야, 이준석이 또 이낙연이 주도하는 개혁신당 지지율의 2배 가까이 나왔네요. 개혁신당은 5.5%인데 조국신당은 10%. 자,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그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28.3, 더불어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비례연합정당은 24.7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갔을 법한 10%를 조국신당이 나눠 가져갔네요. 자, 그리고 ARS 방식 같은 경우 조국신당 지지율이 CATI보다 더 높은 13.6%. 그리고 개혁신당이 7.2%였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34.6,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은 35.4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조국신당은 지역구 정당으로는 조사하지 않고 비례정당으로만 조사를 했어요. 아니, 조국 전 장관님, 조국신당이 비례로 후보를 낼지 지역구로 후보를 낼지 아니면 둘 다 후보를 낼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비례로만 조사를 하나요? 여론조사 꽃, 그건 좀 굉장히 이상한 조사인데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준연동형, 그러니까 비례정당이 나올 수 있는 준연동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혹시 문 전 대통령께서 이 조국신당의 출연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닦으신 건지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뭉뚱그려서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신당 이렇게 다 나열해 놓고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이러면은 조국신당 비율이 현저히 적게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에 좀 더 쏠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 그리고 국민의 미래, 그리고 개혁신당, 조국신당 이렇게 비례정당끼리만 묶어가지고 10 또는 13 이렇게 나왔다고 오늘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조국신당에 대해서 제가 왜 비판적인지 좀 이야기 들어보세요. 덮어놓고 옹호해줘야 됩니까? 제가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를 무슨 스타와 팬의 관계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일각에서는 조국 신당이 민주당과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묻고 싶어요. 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 지지하고 이번에 조국 신당 지지한다는 그분들은 일관된 분들이에요. 예. 그러나 지난 총선 때 몰빵론에 동의가 돼서 더불어시민당 지지하고는 이제 와서는 선택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러면서 조국신당 지지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답변 좀 해보세요. 투표용지는 하나인데 2개 기표란에 도장을 찍으면 이게 무효가 되는데 한 당을 찍어야 하는 표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2당이 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민주당도 좋고 조국신당도 좋다. 이거는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투표용지에서는 그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하나만. 우상호 의원 말 들어보세요. 오늘 그 뉴스 공장에 나왔더만요. 민주당이 승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표용지에 하나만 찍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국신당이 좋을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신당도 좋고 민주당도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건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이에요. 예.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합디다. 중도 세력이 조국 신당을 지지한다고요. 조국 전 장관도 그 얘기를 합디다.
민주당 지지자들 외에 중도층에서 선명한 진보로서 조국 신당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겠다.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조국 전 장관을 중도까지 지지했다면 오늘 이 사달이 나진 않았겠죠. 사법부가 무슨 건건이 유죄 판결을 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자,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정도가 아니라 총선 출마에 대해서 자신을 중도 정치 성향이라고 밝힌 사람들, 조국 장관의 이번 총선 출마에 대해서 적절하다 29.8%, 적절하지 않다 65%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CBS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조사가 과표집됐다는 점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중도가 조국 전 장관 편은 아닙니다. 그 현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짚고 가야 돼요. 여론조사 꽃의 이번 조국 신당 두 자릿수 지지율 조사 결과는 신당 창당 선언 후 첫 조사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사가. 여론조사 꽃의 조국 신당 두 자릿수 지지율 조사 결과는 신당 창당 선언 후 첫 조사 아닙니까? 이건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원래 처음 제3지대 정당이 나오면은 일정 부분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지지율이 높아요. 이준석, 이낙연당 다 10% 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심지어 둘이 합쳤는데도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선거의 성격 규정이 끝났다.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이르러서는 누구를 찍어야 윤석열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인가. 이걸로 다수민심이 모일 것이다. 전 이렇게 예측합니다. 표가 분산돼서 윤석열에게 미칠 타격도 분산된다. 유권자는 그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선거에 임박해서 민주당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여 전선에서 크게 흔들릴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게다가 조국 신당 띄우는 쪽 그분들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더군요. 조국 전 장관도 민주당과 본인의 길은 다르다. 민주당은 거대 정당으로 할 일이 있다. 자신은 내부에서 돕는 정당으로 역할하겠다. 반윤석열을 더 세게 외치는 그런 입장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당이 많아요. 당장 녹색정의당도 그렇고 진보당도 그렇고 그리고 용해인 등이 이끄는 새진보연합도 그렇고 그 안에 사회민주당도 그렇고 송영길 신당은 또 어떻습니까? 다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 더 선명하고 또 강력한 그런 투쟁 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 또는 민주당이 만들 연합비례정당 대신에 조국 신당을 찍어달라고 나레이터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지금 꼽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국 신당 띄울 만한 그런 유력한 스피커들.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치어리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함부로 못 나설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제가 얘기했던 대로 무소속이든 민주당에 입당해서 후보가 되든 본인 출마만 했었어야 했다. 왜 신당 창당을 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 참여하는 거 동의합니다. 사실 정치 참여 말고는 조국 전 장관에게 활로가 없어요. 또 게다가 이런 정권의 무지막지한 탄압을 받은 당사자로서 사법부까지 등을 돌렸는데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동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정당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 정당을 만듭니까?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민주당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신당까지 만들려고 한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친문 창당설입니다. 친문이 기획해서 창당한 것이다. 이런 소문입니다. 지금 공천 국면에서 조국 신당이 뜨니까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와버리니까 송갑석과 최재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이. 친문들도 선택지가 있으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이 신당 만들겠다, 출마하겠다 이거 밝히기 전에 조국 신당이 뭐 그 가능성도 잘 짐작되지 못했을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준연동형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 전 대통령 집권기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 그리고 하여튼 유력한 친민주당 성향의 재야 원로들도 강력하게 압박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준연동형으로 가라고 현행 제도대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친문 의원 일부도 윤석열 반대 연합전선이라는 큰 텐트가 쳐지면 조국 신당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임종석한테 험지 출마를 제안했을 때 임종석이 지역 바꿀 생각이 없다면서 또 지금도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 서울 중구 성동갑 지역을 돌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김경률이 임종석 전 실장이 거주하는 서울 평창동 주택이 임종석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같은 고향 출신의 기업인, 그 기업인의 회사 소유라면서 전세 특혜 의혹을 제기했어요. 정상적인 전세라고 임종석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여하간 이 새로운 의혹이 또 불거졌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서울 중구 성동갑 이제 본인이 나가려는 그 지역구에 공천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험지 출마하면서 그 서울 송파갑을 이렇게 어떠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마저도 철회할 움직임입니다. 민주당 당 지도부가요. 오전 한때 조용했던 임종석 오후 들어서 다시 시끄럽습니다. 계속 여기로 나오겠다. 딴 데 안 간다. 이러고 있어요. 이 와중에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최재성, 임종석이 컷오프 되면은 당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임종석이 컷오프 되면 탈당 후에 친문들이 대거 조국신당으로 이동할까요? 그렇다면 조국신당은 친문신당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조국 신당은 조국이 아니라 친문이 기획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친문이 누굽니까? 윤석열 일당에게 조국 일가가 무리한 수사를 당했고 그랬을 때 조국한테 함께 돌 던졌던 자들이 바로 친문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배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친문이 기획한 조국 신당이 맞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를 떠받드는 그룹이 22대 총선에서 이재명의 공천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당은 우리가 계속 공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을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민주당 주도권을 이른바 친문, 친노 세력이 다 쥐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재명 의원이 2022년 8월 말 당대표 선거에 나선다고 했을 때 그때 친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를 한 정도가 아니에요. 당대표가 총선 공천에 관여할 수 없도록 당원 당규를 바꾸려고 했어요. 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도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이선 후퇴하라, 비대위를 설치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던 거고 친문들이. 그들이 왜 그랬는지, 누가 배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군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짐작합니다. 선수들은 다 알아요. 2021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죠. 기억하시죠? 2021년 10월에. 외우기도 좋습니다. 10월 10일.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3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로 지목되던 대장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이틀인가 3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지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대선 전에 이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나이브하다 못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고 조국 전 장관 그 일가를 털었을 때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윤석열이 조국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논란을 지워주려고 그렇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하더만 보니까 난 정말 참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기던지 진짜 그 얘기한 사람들 대가리 박으세요. 윤석열이가 조국을 위해서 수사했다고?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이야. 물론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말씀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려고 했을 때 자신이 조국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민주당 인사들 앞에서. 그래서 호감을 얻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그런 어떤 이런저런 논란을 털어주려고 윤석열이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의로 수사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조국을 죽이려고 털었던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2021년이면 3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지금 뭐 이렇다 할 범죄 증거가 없잖아요. 못 잡아냈잖아요. 물론 지금 뭐 억지로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재판장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보면은 이건 뭐 정말 안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에요. 없어요, 없어. 있었다면 이미 구속됐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장 2번 어떻게든 집행하려다가 발부받으려다가 못한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실제로 실질심사를 받았고 3년 지나도 뭐 처벌이 안 되는 이런 대장동 범죄. 어찌 보면 55 클럽 또 그 아삼육 아닙니까? 다 윤석열의 아삼육. 부산저축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또 윤석열이가 또 봐준 흔적도 있고요. 근데 2021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코너에 몰렸을 때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이틀 3일 뒤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어서 대장동 수사하라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한 것은 이재명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선수끼리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 당시 또 이재명 대표의 라이벌이 이낙연이었잖아요. 이낙연 그 그룹들은 뭐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범죄자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냐면서 설레발을 떨었어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만 보니까 좀 뭐 안 믿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제는 이거 좀 알아달라 믿어달라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나중에 지나서 알겠지. 만약 조국 신당이 친문에 의해서 기획된 정당이 맞다면은 이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피하려고 했던 친문 세력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재명 대표는 We are the world 하실 겁니까? 이제는 가름마 탈 때가 됐어요. 2000년에 한나라당이 말이죠. 김윤환, 이기택 이런 사람들을 싹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회창당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김윤환이가 내가 키운 이회창이야 이랬거든요. 이회창은 김윤환 밑에서 거의 월급 사장 과도 같았는데 그때 2000년에 싹 물갈이 해가지고 그 뒤에 또 많은 신진들이 들어왔잖아요. 원희룡이가 들어오고 오세훈이 들어오고 나경원 들어오고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한가닥하는 이런 유력 정치인들이 그때 다 들어온 거예요. 물갈이도 하고 또 이회창이 어떤 당내 주도권도 쥐고 그렇게 해서 다음 대선 결국 떨어졌지만은 그 대선 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화합하고 통합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진정성을 모르진 않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난 대선 때 졌잖아. 공보단장에 박광훈이 앉혀가지고 박광훈이가 일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대장동 그리고 법인카드 그걸로 대선 당일까지 그냥 헤맸고 공보단장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후보의 어떤 불리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고 그러면서 호감이 될 만한 그런 보도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박광원이가 또 민주당 의원한다고 지금 수원청에 나와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보십시오. 20년 동안 민주당에서 주인 행세를 한 어떤 계파가 선거 공천 국면에서 자기들에게 공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금 당대표를 계속해서 흔들고 모욕 주고 비난하고 이 기막힌 현실을 이제는 깨부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누가 그랬나? 사당화가 됐다고. 아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라면은 지금 낙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김영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당화가 됐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게 무슨 당대표가 그냥 껌도 아니고 날마다 씹히는 그런 당이 무슨 사당화된 당이야? 아이고, 사당화가 무슨 말인지를 아나? 죽을 사자에 사당화인 줄 아나? 그래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조국 전 장관이 안타깝다, 걱정된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자기 대권 주자감이라면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책도 낸 사람입니다. 13년 전이군요. 애정이 매우 깊습니다. 이번에 진정성도 잘 알죠. 그런데 신당 창당은 이거는 조국 컨셉이 아니에요. 조국의 의지와 무관해 보여요.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나중에 다시 감옥 가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길은 어떤 기획자의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당 창당이요. 오늘 그 이재명 갤러리에 올라온 나의 미래를 위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윤문했습니다. 조국은 이제 남은 3심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받고 깜빵에 가겠지. 그렇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정치인 조국은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할 테고
국회의원 돼봐야 몇 달 좋고 말겠지만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사면 복권이라도 가능해지겠지. 이게 조국을 걱정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해야 할 이유야. 조국을 걱정한다면 이재명을 지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